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의 엑스레이 2021년 4월 20일입니다. 화요일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오늘은 지금 10시에 정광훈 목사님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저희 그 시사 엑스레이가 가능하면 10시에 시작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시에 시작하는 방송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 바랍니다. 김상겸 교수입니다. 동국대 교수입니다. 헌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헌법을 전공한 교수 중에 그래도 가장 올바른 그리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수입니다. 김상겸 교수가 어제 문화일보에 칼럼을 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공수처 폐지하는 것이 헌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명령은 공수처 폐지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김상겸 교수입니다. 공수처 편향 인사 폐지당하고 키웠다. 폐지당이 키웠다. 그런데 김상겸 교수의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아예 공수처를 없애라는 겁니다. 편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처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검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다 임명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지원자 중에 여러 명이 지원했지만 자기의 정권의 편향에 맞는 사람만 지원자 중에 뽑고 오히려 정원을 채우지 않고 출범해버렸습니다. 그런 공수처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임명된 검사들을 보면 특별수사 경력 검사도 없고, 그러니까 특수수사란 경력 검사도 없고, 검사 출신도 몇 명 되지 않고, 일부 검사는 편향성 시비에, 그러니까 민변 출신이나 그런 좌파 출신의 편향성 시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현 정권에 있는 정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경찰, 군 이런 사람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에 임명된 그 공수처장이 구성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의 편향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정부에 펄펄 뛰어 살아 움직이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지. 물론 지금 현재 정권이 권력이 1년 정도 남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공수처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공수처 출범하자마자 이성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이 지금 그 안산지청장, 안양지청장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국 금지하도록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거를 수사한다고 검찰이 하니까 이성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에 수사해달라고. 그래서 공수처에 가졌다가 다시 검찰로 넘겼지만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몰래 공수처장 차에 태우다가 모셔서 수사합니다. 출범부터 이 공수처는 이 정권 편에 서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원래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충돌하면서 마치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된 것처럼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수처 통과로 인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찰권을 분산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이 지금 검찰총장에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있는 검사에 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검찰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 검찰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명됐고 그리고
그 편향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부 임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무총리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아래, 당에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있습니다. 그 서기가 검사와 사법 총괄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도 점점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명령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공수처를 걱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그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을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법기관은 판사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 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대법원을 완전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공수처장이 만약에 활동하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통령이 원하는 판결을 안 내려주면 그 판사를 잡아다가 지금 현재 사법 적폐청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과거 정권에 대법원장을 지금 구속시켰고 법원 행정처장을 구속했다가 지금 무죄 석방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판사가 무죄가 됐는데도 지금 그 판사를 파면한다고 입법 가지고 입법기관에서 파면 지금 결의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법원 너희 마음대로 판결하지 말고 법에 따라 판결하지 말고 대통령 눈치 봐서 판결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공수처는 바로 그 선봉에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공수처가 판사들을 조사하게 되면 다른 판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누구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 보죠. 사람이 어떤 압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뭐 훌륭한 판사들 같은 경우 저항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정권 입맛에 따른 판결을 남용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판사들의 판결로 인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무죄 판결도 그런 판결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수처가 맹활약을 펼치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사법부 먼저 바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사회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범죄 수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런 형벌권과 관련이 있잖아요. 범죄 수사는. 왜냐하면 범죄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압수하고 수색하고 그다음에 인신을 구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억압하거든요. 범죄 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의 존재와 그다음에 영장 신체를 자유를 억압할 때 영장도 다 헌법에 기재해 놨습니다. 그만큼 엄격히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검찰은 그래서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은 검사가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 근거 없이 법률로서 자기들이 180석 했다고 법률로서 물론 180 전에 이 멍청한 야당이 동의해서 공수처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헌법이 없는 기소권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국가기관은 당연히 헌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수처는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금 검사 뭐 임명이 편향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이 기관 폐쇄해야 된다.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아주 정당한 주장을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죠. 외교부 장관도 지내는 사람입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사설을 칼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좌파 포용 정책이 그러니까 DJ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된 긴 틀에서의 포용 정책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키웠다라는 칼럼입니다. 30여 년간 진행된 우리 포용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하는 칼럼이니까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띄워보시죠. 조선 칼럼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과 핵은 포용 정책이 키웠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지난달 3월 25일 KN-28 그러니까 아스칸다르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인데 단거리 탄도 전술 미사일이죠. 약 2.5km 정도의 핵무기를 싣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신형인 이유는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은 올라가는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미사일은 내려오는 각도가 일정치 않습니다.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시 튕겨 올라가기도 하고 이 레이더가 잡지 못하는 바로 수면 위를 비행하기도 해서 레이더가 잡지 못하는 기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저 미사일을 북한이 쏘았는데 북한의 공식 반응은 600km였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은 450km인가요? 약간 150km를 못 잡은 겁니다.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어쨌든 그 저 미사일을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개발해 놓은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을 우리 군은 애써 미상 발사체라고. 지난달 북한은 우리 군 현무와 비슷한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탄두와 크기를 개량했고 요격을 회피하면서 600km를 날아가 한반도 전역을 정확히 핵 공격할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군은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임을 피하고자 다시 말해 이런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안 제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우리 국민 편 든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서 애써 미상 발사체라고 했지만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대북 정책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어렵다면 평양에서 쏘면 만약에 지금 휴전선 근방에서 쏘면 서울까지는 1분 30초도 안 걸립니다. 저기다 핵을 실으면 약 500만 명이 살상될 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군은 북한이 제재받을까 봐 저 미사일을 들어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미상 발사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웃기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군이 북한 눈치 보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냉전 붕괴 직후 사실은 대한민국은 굉장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했습니다. 북한은 냉전이 붕괴, 소련이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그들을 지원하던 나라가 무너지면서 북한은 자기들 말대로 약 3년에서 5년 정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1995년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과 그리고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약 300에서 500만 정도가 굶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도 그 이야기를 직접 증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는 사실상 북한을 압도했었고 모든 면에서 그리고 중국도 북한과 버리고 우리와
외교적으로 협력하는, 그래서 북한이 체제 붕괴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황자임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으로 날아오면서 몇 년만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무너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쯤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한 게 아니라 포용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게 평화 통일을 한다는 구실이었는데 그 포용 정책이 결국은 북한을 오늘날 다시 기사회생하게 만들고 오늘 지금 아까 보여준 그런 핵무기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정책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대북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김대중은 더 나갔죠. 아예 북한을 지원하자. 북한의 햇빛을 가득 쏘면 스스로 옷을 벗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용 정책의 배경에는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내달리는 것은 우리 대북을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자신의 핵무기를 만드는 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다. 사실은 그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30년간 포용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변했을까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1995년도 이래 발표해온 경제 자유 지수,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자유 쪽으로 가고 있느냐, 경제 자유도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가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7년째 조사대당 178개국 중 최하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개혁 개방으로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30년간 포용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북한에게 포용을 하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꾸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햇빛 정책은 북한이 변화할 필요를 못 느끼게 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을 상대해 주니까 북한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북한을 지원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두 번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아유 대놓고 북한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 포용 정책이 틀렸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의 선전선동에 휩싸여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 서상범 위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대통령의 직접 담화 발표를 관련 동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동영상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대북 포용 정책을 폐기했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30년간의 대북 포용 정책은 실패한 거죠. 오히려 우리 국민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이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 문제인데 미북사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거죠. 30년을 경험해보고도 대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동맹도 잃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포용 정책 폐기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포용이 아니고 북한 퍼주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동맹국하고 미국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양쪽에서 공격당하는 양곤마의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예,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관련 사설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조선일보가 북한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를 틀린 군.
예, 아까 제가 보였던 저 미사일이 북한 발표는 600km였습니다. 우리는 450km죠. 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홍길동 군이 돼버렸습니다. 미상 발사체로 불렀고 사거리도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면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전략자산 그 정보들을 합치면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된 건 늦게 언론에 발표되자 그 뒤에 이미 우리도 발표했고 사거리는 450km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편든 거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600km인데 우리 군은 450km 발표하고, 이 미사일은 중간에 고도를 바꾸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입니다. 지난달 25일 쏜 미사일도 KN-23 개량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참지되지 않은 20km 이하 저고도에서 수평 비행하거나 목표를 앞두고 솟구치면 앞선 예측보다, 우리 예측보다 멀리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km를 놓친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게 놓쳤을까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든 유엔 제재를 피하려고 오히려 축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600km면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명백한 탄도미사일인데 불상 발사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 안전보다도 좌파 대통령과 코드를 먼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작년에 한국경제연구원 추정에 의하면은 일자리 약 7만 2천 개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작년에만요. 지난 5년간 꾸준히 지금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입니다. 이거는 노동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업으로부터는 최악이고 민주노총 등 정규직, 그러니까 강성 부자 귀족 노조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들이 나갑니다. 이 한경련은 이걸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것과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나갔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경제적 자유도입니다. 경제적 자유도란 뭐 예를 들면 그 뭐 세법이나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여러 가지를 따져서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하기가 편한가라는 것을 측정한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보세요. 홍콩이 1위고 미국이 좀 키워볼까요? 예. 홍콩이 1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3위고 영국이 11위고 일본이 13위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스가 수상 전에 그 수상이 대폭적으로 법인세도 낮추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칩니다. 대학생들이 한 명 대학생이 지금 일자리가 평균 2개 이상이 대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난리죠. 해외로 나가고 있죠. 그게 경제 자유도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편하니까. 일본은 나갔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세요. 한국은 145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 옆에 있네요. 파키스탄보다 우리가 못하네요. 참. 불란서가 106위인 건 불란서도 전통적으로 좌파가 집권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하면 일자리 자유도가 떨어지고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겁니다. 10년간 일자리가요 50만 개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7만 2천 개가 나고요.
50만 개 일자리면은 그 4인 가족으로 치면 어느 정도입니까? 20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일자리가 나간 겁니다. 그것도 핵심 등 일자들이 나갔습니다. 전기 장비, 자동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지난해 전기 장비, 자동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7만 2천여 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실업률 0.3%를 개선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0년간 빠져나간 일자리가 50만 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죠.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해외에 돈이 얼마나 투자했나, 그다음에 외국인 한국에 얼마나 투자했나, FDI 이걸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20년간 10년간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2조 4천억 원. 야, 해마다 12조 4천억 원이 해외 투자로 나간 겁니다. 국내에 들어온 건 4조 9천억,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7조 5천억 정도가 계속 10년간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두 개가 약 50만 개가 일자리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그 투자된 것이 대부분 핵심되는 일자리인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한국에 투자했다라면 그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관련 연관 산업도 1차, 2차, 3차 연관 산업도 있으니까요. 작년에 7만 2천 개가 빠져나갔으면 대기업이 빠져나갔으니까 만약에 다른 기업까지 하면요. 수십만 개가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일자리 없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일자리 지금 정부가 특히 노동 규제 때문에 기업을 활동을 못하도록 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자리 만드는 거 기업이 기업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증명했잖아요. 트럼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미국에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최대 호황입니다. 일자리가. 일본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제가 보도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삼성이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미국 각 주간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인프라도 깔아주겠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친노동이라 해가지고 있는 기업마저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고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이 우리 한국 상황은 대학생들이요. 일자리 대여섯 개 정도 중에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아무나 대학 나오면 다 취업하고 고등학교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100% 취업 이상이었습니다. 각 기업마다 취업자를 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는 괜찮은 대학에는 각 기업에서 파견한 취업 담당자들이 대학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죠. 거꾸로 돼버렸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편하도록 만들면 결국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아주 간단한 상식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문재인처럼 청년 일자리 만들고 취업 현황방 걸어놓고 별 난리를 쳤지만 결국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최악입니다. 이 지금 한경련의 보고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간 그 해외 투자들이요, 반도체, 전기장비, 그러니까 핵심적인 일자리 순으로 나갔어요. 전기장비 15,000명, 자동차 14,500명, 식료품, 의약품, 반도체, 이게 다 지금 핵심 일자리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해외로 나간 겁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바뀌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조업에 대기업에 1억짜리로 하는 그런 민노총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들 중심 그들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가 이제 석양에 서서 저물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인데 성상현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했었네요. 삼성에서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교수라기보다는 기업 현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서울대 연대에서 공부했고 런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택 유연 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지만 이충근 박사의 따님이 있습니다. 지금 1년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본 회사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이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상태가 되면서 사람에 대면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상으로 서로 일하는 컴퓨터상으로 협업하는 그런 새로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변화는 이제 대세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여기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상현 교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경제와 일하는 사람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 유연 근로제. 유연 근로제 뭡니까? 저녁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이 아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도 어디서요? 집에서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회사에 나와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도 어떻게 됩니까? 꼭 필요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냥 오는 순서대로 필요한 사람들 팀끼리 모여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 물품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 컴퓨터 안에 다 있잖아요. 종이도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 노트북 하나면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노트북 들고 가면 그게 회사가 되고 노트북 들고 가면 그게 집에서 하면 그 집이 회사가 되고 회사 나오면 그게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을 통해서 얼마든지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시간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성상현 교수의 소개하면 웹툰을 제작하는 만화죠. A사 제작팀 사무실에는 필히 몇 명만 출근한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스토리를 협의하고 기획하는 온라인 화상 미팅에서나 가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미팅에서 스토리 어떻게 되냐 서로 협의하고. 제가 아는 지금 유금주 교수가 있는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여기 회의도 온라인에서 하더라고요. 줌으로. 그 관련 회의자들이 들어와서 저녁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줌을 켜놓고 거기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회의하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기속적으로 갈 겁니다. 이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N사는 이렇게 한답니다. 아예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관련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찾기 어려우니까 미국이나 인도에 거주하는 해외 개발자와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작업자, 클라우드 워커를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그게 가능해졌답니다. 그리고 일 베이스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어느 나라든지
함께 협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만 기술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거죠. 제가 소개했던 이충근 박사 따님과 같은 식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에요. 코로나 발발 이전에는 이런 경험이 뭐 예를 들면 재택근무하고 유연근무하는 이런 경험들이 20%, 25% 정도 경험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60%까지 경험 수준이 늘어났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고용노동부 작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재택근무가 48.8%, 약 50%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새로운 일상적인 새로운 법칙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죠. 뉴 노멀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했을 때와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죠. 그래서 지금 성상인 교수는 새로운 이 변환 방식에 맞는 리더가 중요하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리더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은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기계와 소통도 중요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혁신이 계속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앞으로 택배 사람 말고요 드론이 할 겁니다. 드론이 공중에 날아와서 그 집 앞에 딱 떨어져 놓고 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수년 이내에 지금 자율자동차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운전하는 대신 우리는 그냥 차에 타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리고 차 안에서 우리는 업무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 타고 갈 때도 차 안에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 차가 자동적으로 위성과 교통하면서 길을 따라서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시켜주죠.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훨씬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업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시간에 오락,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스마트 창고라 해서요. 앞으로는 등장하면 창고 안에 물건도 다 기계가 다 쌓아주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내가는 것도 기계가 다 해주겠죠. 최근에 스마트 작물 재배 온실도 생겼잖아요. 작물 재배 사람이 안 하고 온도도 기계가 맞춰주고 물을 주는 것도 기계가 해주고 햇빛을 쬐다가 가렸다가 하는 것도 다 기계가 하는 그런 스마트 온실도 나오고요. 양식장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요. 물류, 농축산, 임업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존에 그냥 뭐 농업, 임업, 축산업 그럼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공업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정보와 통신, IT와 결합해서 확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와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일하려면 한 곳에 모아서 해야 됐죠. 그것이 훨씬 유리했죠. 그래서 인재들을 기업들을 모으죠. 그러나 지금은 인재가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죠. 인도에 있는 인재랑도 우리가 연결해서 협업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인재면 미국에 안 가도 인재는 전 세계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열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 같이 저희 지금 너아라 TV 같은 것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의 덕분이죠. 우리는 과거에 방송국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공식적인 신문이 아니면은 자기 개인의 의견을 전체 사람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에게도 자기 내용을 알릴 수가 있죠. 물론 그 내용을 얼마만큼 보냐는 그 사람의 컨텐츠의 내용과 질에 따라 달려있지만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전에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과 IT, 정보통신과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능력이 된 겁니다. 물론 그중에 사람의 소통 능력에다가 플러스 기계 다루는 능력. 저도 지금 이 PPT 배워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언론 신문 보고 그다음에 이 PPT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경제가 HSBC 그러니까 영국계 대형 은행이죠. HSBC 이 한국에도 있죠. 그 관련 내용을 좀 보도했습니다. 임원 사무실을 없앴답니다. 이건 지금 그 HSBC 말고 지금 다른 한국계 다른 회사도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대형 은행인 HSBC가 런던 본사에 있는 임원 사무실을 모두 없애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HSBC 임원들은 공유 데스크를 그래서 여러 개 그냥 공유 책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오는 순서대로 필요한 사람이 그냥 지정된 책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앞에 팻말 붙이고 사장실, 이사실 무슨 누구 이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여러 개 만들어 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냥 가게 앉으면 거기 임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고정 비용이 줄어들겠죠. 건물도 있을 필요도 없고 건물 규모도 확 줄어들죠. 지정된 책상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책상이 꼭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근무하든지 그래서 필요하면 꼭 사람 얼굴 대면 마주하면 노트북 들고 나와서 그냥 회사에 와서 그냥 아무 자리나 비어 있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또 회의하면 되니까요. 직원들은 사무실과 집에서 어디에서나 일하게 되죠. 13,000명의 직원을 둔 영국 최대 모기지 주택담보회사죠. 회사인 네이션와이드는 원하는 직원들에게 전면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우리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정지선 회장이 그 사진에 보이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네요. 이 실험들 아마 계속될 겁니다. 메신저를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제판 2만 개를 없앴답니다. 결제판 들고 과거에 굉장히 일상화된 풍경이 뭡니까? 결제판 들고 사원이 대리한테, 사원이 대리가 과장한테, 과장이 부장한테, 부장은 임원한테, 임원은 부사장한테, 부사장은 사장한테 이거 싹 없앤 거예요. 대신 전부 온라인으로 메신저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이 없어지고 굉장히 빨라지고 내용도 신속해지겠죠.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에요. 2만 개를 파기했답니다. 그래서 5에서 6줄 온라인 보고만 올리는 파격 시스템을 도입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거기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메신저를 보는 것도 금방이겠죠. 틀에 박힌 양식 대신 직원들은 5, 6줄 간단한 문장의 핵심 내용만 담아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 버튼을 누르면 수신인 제목을 적는 창과 내용 입력 창만 뜨게 해서 그러니까 간편 결제 버튼을 딱 누르면 누구한테 보낼 거냐? 그다음에 내용을 적고 딱 2개만 창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양식이 쓰일 것을 원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니까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요즘 MZ세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놉니다. 밀레니엄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 초서에 출생한 사람을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M입니다. Z는 뭐 우리가 X세대, Y세대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Z세대니까 뭐 어떤 의미는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의 X세대, Y세대, 다음 세대라는 의미에서 Z세대 이 2개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세대. 이들의 특성은 뭡니까? 컴퓨터와 인터넷, 그다음에 IT로 무장되어 있는 세대죠. 지금 어린이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뭐 지금 뭐 모든 것들 이제 거의 종이가 필요 없잖아요. PPT도 다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보고하고 그거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거를 화상으로 전부 공유하고 지금 현대백화점처럼 그것으로 또 보고하고 하니까요. 작년 코로나 1년계 약 8,000개 호프집, 간이주점, 놀이방이 사라졌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작년에 사라진 폐업 점포수입니다. 4,157개 호프집이 없어졌고요. 전국적으로요. 간이주점이 2,289개가 없어졌고 놀이방이 1,650개가 없어졌고 구내식당이 1,300, 사람이 안 모이니까 뭐 옥개가 1,220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갈 필요가 없죠. 요즘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상으로 하니까요. 결국은 저런 가게들이 없어질 거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상 많은 미래에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반면에 온라인 관련 배달업종은 크게 늘었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 판매는 약 9만 6천 개가 늘었고 배달에 용이한 분식점도 요즘 보니까 뭐 분식점들 식당들은 전부 다 배달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뷔페점도 배달하더라고요. 상품들을 개발해서. 과거에는 뭐 뷔페 상품들은 배달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 배달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일상화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죠. 물론 지금 특정 업체는 코로나가 특히 가혹하죠. 여행업체 같은 경우요. 여행 교통업은 전년 대비 약 62%가 줄었고요. 신용카드 통계를 보니까 오락이나 문화는 34%, 숙박 음식은 36%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 변화죠. 조선일보는 이 코로나의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중요법으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바로 옆에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이 명동의 지금 핵심 이 명동 안에 있는 그 상가를 보입니다. 저도 가끔 그 명동에 제처 사무실이 명동에 있는 관계로 가끔씩 데려다 준다고 명동에 가서 거기서 점심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보니까 한 집 걸러가 아니고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아 있습니다. 저 사진이 그런 사진이죠. 명동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기업은 그나마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업은 죽어가고 수출은 살아나고. 명동이 주로 어땠습니까? 중국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 오니까 명동이 완전 죽어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개발해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부었죠. 약 2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걸릴 백신 개발을 10개월 내에 끝나게 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가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백신들은 부작용을 다 이야기하지만 모더나 화이자는 현재까지 부작용이 된 보고된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20조를 투자해서 개발한 덕분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이 부작용 없는 화이자 백신을 맞추고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이 알래스카에 관광 온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춰주겠다고 이미 알래스카 주지사가 발표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3% 백신도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최하위죠. 경제는 경제대로 죽어가고 여기에 우리는 투자 안 한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내수 기업들은 다 주고 수출 기업 일부만.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들은 뭐냐면 이 비대면 하니까 컴퓨터 관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불균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를 오스카 조르디 미 UC 데이비스 교수에 따르면은 이 후유증이 4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면 팬데믹 상황이 거치면 나라 빚만 남는 거. 그래서 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같이 국가의 향후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변화되는 세계 경제에 따라서 거기에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 백신에 20조 투자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도 반도체 이후에 먹고 살 것을 개발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전략이 없죠. 여전히 우리는 검사, 추적, 치료 전략으로 총동원해서 감염자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 개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사려는 노력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후유증 없는 백신에 확보에 난리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접종률이 떨어지지만 확보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아예 백신 자체를 확보를 못해서 하루에 150만 명을 지금 놓을 수 있는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만 명 정도밖에. 왜냐하면 백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 비관적인 전망자는 앞으로 이 백신을 전체 다 맞고 집단 면역이 이르려면 한 5, 6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금년 11월 집단 면역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넘기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여론조사 분석에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황혼은 왔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1년 동안 문재인이 더욱더 대한민국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뒤에 오는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더 이상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을 퍼져서 대한민국 경제 망치지 말고 이런 장기적 전략 할 수 있는 쪽으로 틀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다면.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조직돼야 됩니다.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될 때만이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고 새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변을 가르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변을 가르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